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민혁 분석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큰 틀에서 국가 성평등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 도구로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성평등 분야별 분석 결과와 주요 부처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재정관리 도구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 국가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성평등 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성평등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또는 여성 국회의원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설정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인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전략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반영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다시 국가 성평등 목표, 국가 성평등 전략, 그리고 성인지 사업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피드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이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결산의 분석에 앞서 현재 국가 성평등 정책이 어떠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률은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국가 성평등 정책의 수립 근거와 추진 체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성주류와 조치들의 근거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직접적인 근거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별도로 두고 있고 이는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될 때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 외에도 제15조의 성별 영향평가, 제17조의 성인지 통계, 제19조의 국가 성평등 지수 등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성평등 정책 도구들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 또한 제시합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는 내용,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국가 성평등 목표와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수립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의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둘째는 안전과 건강권 증진, 셋째는 양성평등 기반 확산입니다. 해당 목표들은 5개의 대과제, 14개의 중과제, 43개의 소과제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스템 분야의 여성 인력 참여 제고 등 다양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 관리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인재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제68조의 2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예산안 중 성평등 관점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투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재산서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7조와 제73조의 2 그리고 국가회계법 제15조의 2에 근거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성인지 대상 사업이 성평등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등 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금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기관은 크게 제도 총괄기관과 지원 및 협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총괄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0년 10월에 마련한 자체 훈령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의 심의, 성인지 대상 사업의 적절성 검토 등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작성 지침 제작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센터가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자료 취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까지 당연직 위원 7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 민관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산하의 전문평가위원회는 협의회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 분야를 담당하는 1분과,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담당하는 2분과, 복지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3분과로 구성되었는데 각 분과에 6명의 실무위원을 두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의 실무위원은 재정 전문가 3명과 젠더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재정 관점과 젠더 관점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연간 4회의 심의를 실시합니다. 3월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대한 심의를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를 수행하면 5월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 각 부처의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8월에는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 개요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연속 3년간 작성된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이듬해 1월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의견을 각 부처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작성 지침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작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에 배포합니다. 직전 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 중 제외 요청할 사업을 접수하고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사업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면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 및 확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에 대상 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는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작성 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가 취합하여 검토하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가 협의하여 작성한 작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면 각 부처의 결산 총괄 담당자가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취합된 성인지 결산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도화 수준을 보일까요?
OECD는 2022년에 회원국 중앙 또는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년에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OECD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 중인 회원국 22개국의 제도화 수준을 추진체계 구축, 지원 환경, 정책 도구 다양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그리고 제도의 영향 측면에서 평가하여 제도화 지수를 산출하였는데요. 한국은 2009년부터 2010년도 예산안 작성을 시작으로 15년간 제도를 운영해온 국가답게 제도화 지수가 22개국 중 6위로 추진체계나 지원체계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틀이 다른 OECD 국가 대비 높은 제도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그 영향력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정책 분야 전반이 아닌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인지 예결산 정보들이 예산 결정 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제도적 틀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영향력과 활용도가 낮은 점은 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부는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는 책임성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 제도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단위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거나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 핵심적인 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단순 취합하는 상향식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부처가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거나 선정되어야 할 사업을 누락하거나 성과 지표가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국가 성평등 정책 그리고 다른 성평등 정책 도구와 연계하여 대상 사업과 성과 지표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 사업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의 검토 대상을 성과 지표 및 목표 등의 적절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훈령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협의회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제도의 주요한 심의기능을 연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사업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근거는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고 운영사업은 기획재정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협의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나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년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년도 성인지 예산 현액은 32.7조 원으로 그중 31.5조 원이 집행되어 96.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액은 전년 대비 5.6조 원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기관은 총 38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하였고 대상 사업 수는 302개로 전년 대비 39개 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직접 목적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등 국가 성평등 정책과 직접 연계된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간접 목적 사업으로는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분류 기준은 2024년도 예산안부터 폐지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터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성과 목표는 총 383개로 그중 304개가 달성되어 79.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와 비교하여 성과 목표 달성률은 개선된 모습이나 전면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9개로 11.6조 원의 집행 규모를 보였는데요.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률은 74.1%로 전체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률보다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만큼 성과 관리의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202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 분야별 분석입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대상 사업을 국가 성평등 지수의 8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 분석에서 성평등 분야별 분류를 활용하여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성인지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분석을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성평등 분야별 분석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떤 분야에서 성평등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의 재원 배분이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도 주요 부처의 개별 성인지 대상 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지표의 성평등 관련성, 성과 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고 총 35건의 개선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그럼 성평등 분야별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분석의 틀이 되는 국가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 성평등 지수 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 성평등 지수는 2022년도의 지수로 24년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의 국가 성평등 지수는 76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국가 성평등 지수가 100점이면 완전 평등 상태를 달성하였다고 보게 되며 국가 성평등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국가 성평등 지수의 경우 기존 지표체계의 한계를 개선한 22년도 지표체계에 따른 지수 측정도 이루어졌는데요. 22년도 지표체계는 아직 품질 검토 단계에 있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사업 분류는 09년도 지표체계를 아직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09년도 지표체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9년도 지표체계는 크게 3개의 영역에서 8개 분야, 25개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국가 성평등 지수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투입보다는 결과를, 성별 수준보다는 성별 격차에 집중하여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 분야, 교육 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가 성평등한 사회 참여 영역을 구성하고 복지, 보건 및 안전 분야가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을, 가족 분야와 문화 정보 분야가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평등 지수가 전반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듯이 대부분 분야에서 성평등 지수들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문화 정보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지수는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성평등 수준의 절대적인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건 분야나 교육 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지수는 95점 전후의 점수를 보여 완전 평등 상태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나 관리직 비중 등을 나타내는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37.1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분야별 사업수와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 302개 중 경제활동 분야 사업이 95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 직업훈련 분야가 91개, 복지 분야는 44개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출 규모는 총 31.5조 원이었고 그중 경제활동 분야가 13.9조 원으로 44.1%를 차지하였으며 복지 분야 지출은 12.7조 원으로 40.3%를 차지하여 두 개 분야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84.4%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 교육 직업훈련 분야의 지출 규모를 더하면 94.4%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은 대부분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그리고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지출 규모가 해당 분야의 절대적인 성평등 노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 분담을 대표 지표로 하는 가족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여 개별 가정 내 가사 분담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성평등 분야별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 사업수, 지출 규모 모두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성평등 분야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는 성인지 대상 사업수와 지출 규모 모두가 가장 큰 분야로 23개 기관의 95개, 95개 세부 사업이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국가 성평등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경제활동 분야 대표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상용 근로자 비율입니다. 그 밖에도 고용률, 경력 단절 여성 비율, 근로시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현황 등이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분야 지출 규모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관계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문은 소상공인 지원,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사업 등으로 분야 지출 규모의 58.9%인 8.2조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청년 내일 체험공제 사업,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업 등으로 분야 지출 규모의 28.7%인 4조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경제활동 분야의 주요 지표인 성별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지목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 수준을 달성하고 그 고용률이 50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까지 고용률이 증가하여 75%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였다가 더 이상 고용률이 상승하지 못하고 30대 중후반 및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65% 수준까지 하락하는 M커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반적인 고용률은 2010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냈으나 M커브 현상은 연령대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 이후로 다소 지연되었을 뿐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모성보호제도나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재택 원격 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 경력 단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성인재산 지출 규모는 최근 2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성평등 제고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경제활동 분야에서 고용의 성별 격차 해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노동 부문의 성별 격차 해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을 통해 여성 고용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고용의 성장 기여도는 60% 수준인 0.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이미 70%를 넘는 수준인데 반해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54.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창출 여력이 더 높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분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이나 고령층 노동력 활용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성평등 제고를 통한 여성의 노동력 활용 또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경제성장 효과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사업수 2위, 지출규모 3위에 해당하는 분야로 31개 기관에 91개 세부 사업이 해당됩니다. 국가 성평등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대표 지표는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이며 그 밖에도 학교급별 취업률, 학력 및 전공 분야별 분표, 학위별 취득자 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현황 등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관계부처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분야 지출 규모의 72.5%인 2.3조 원을 지출하였는데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직 기초연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사업으로 분야 지출 규모의 6.9%를 집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스템 분야 등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여성 인력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06년 대비 3배에 가까운 6만 명 수준으로 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과학기술 개발 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22.7%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 과학기술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관련한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지원하거나 유과기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여서 경력 복귀 지원 종료 후 취업 유지율이나 사업 수혜자 만족도가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분야의 대표 지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민간 부문을 포함한 여성 관리직 비율,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포함됩니다. 의사결정 분야에는 4개 기관의 7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분야의 지출 규모는 10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 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분야 지출 규모의 84.3%인 90억 원을 지출하였고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정책 전략기반 구축 등 사업으로 분야 지출 규모의 11.8%인 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각 지역구 선거의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지역구 선거의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여성 당선자가 20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은 여전히 25%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성 후보자, 정치지망생, 의회 보좌진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의 최근 2년간 집행률이 22년에는 25.6%, 23년도에는 40.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요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의 대표 지표는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및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복지 분야는 지출 규모 2위의 분야로 13개 기관의 44개 세부 사업에 12.7조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관계부처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가족 분야의 대표 지표는 가사노동 시간, 셋째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그리고 육아휴직자 수입니다. 가족 분야에는 5개 기관의 13개 사회부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분야 지출 규모의 96.9%가 여성가족부의 지출이었습니다.
보건 분야의 대표 지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률 수급률, 스트레스 인지율입니다. 2023 회계연도의 보건 분야 사업은 5개 기관의 16개 세부 사업으로 지출 규모는 3,065억 원이었습니다. 주요 관계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분야의 대표 지표는 사회 분야별 안전 인식과 강력 범죄 피해자 비율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체 지출 규모는 2,597억 원이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부처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보 분야에는 4개 기관의 19개 세부 사업이 해당됩니다. 분야정보 분야의 대표 지표는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및 성별 정보화 격차가 포함되었는데 관련 사업 중에 성별 정보화 격차 해소와 관련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체 지출 규모는 2,273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주요 관계 부처입니다. 성평등 분야별 분석은 국가 성평등 수준과 연계하여 성인 재산의 재원 배분 현황을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성평등 지수의 분류 체계와 관련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분야 분류 결과가 적절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분석에서는 총 4건의 재분류 필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보건복지 지원 세부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 담당과 활동 내역 사업이 보건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은 부대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이므로 안전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수입 대체경비 세부 사업의 경우 여성 리더 사업 양성 및 심화 과정 운영 내역 사업이 교육직업 훈련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미래의 관리직 업무를 담당할 6급 여성 공무원이나 여성 리더 과정을 이수한 재직 중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직 공무원 양성하는 목적의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이나 특허청의 여성발명재능 사업은 경제활동 분야에서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성인지 대상 사업 중에는 ODA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들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어서 현재 성평등 수준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제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들을 국내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성평등 지수상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제 협력 분야라든지 다른 별도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부처별 분석 결과를 개선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별 결산 현황 및 성과 목표의 달성 현황은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므로 성평등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수업을 지원하는 인력 제공이나 학습 보조 공작 보조기 지원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성별보다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수혜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 대상 사업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지표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평등 목표와 관련이 없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거나 실질적인 성별 수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수의 부적절한 성과 지표 설정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해외 진출 지원 세부 사업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내역 사업은 IT 여성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도 5개, 실적도 5개로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체 지원 기업 중에서 여성 기업 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원 기업 수 외에도 수의 비율이나 다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ODA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로 성과 목표 상향이 필요한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거나 기존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도전적이지 않은 성과 목표를 설정한 사례들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 세부 사업의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내역 사업은 국립대 여성교육 교수 비율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교수의 지위별, 대학별로 양성평등 달성 정도를 면밀히 평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사업은 성과 목표를 직전 연도 실적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등 기존 실적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성과 목표 상향이 필요한 사업을 총 8개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기업인력 에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까지 총 8개 사업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로 여성 수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 아동센터 지원 세부 사업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내역 사업은 복지교사 여성 비율의 성과 목표를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섬유 패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세부 사업의 섬유 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 산업 지식 기반화 사업과 같이 성별의 수혜 비율 목표치를 80%에서 9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성별에 편중된 결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목표치는 과도하지 않게 설정되었으나 실적치가 특정 성별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들도 있었는데요. 통일부의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사업의 경우 여성 인력 비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를 절대적인 성별 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경하거나 다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